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악의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까지 나온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일단 가족들은 특수관계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대가성 없이 자산의 이득을 이렇게 이전시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과하다.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은 이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팔고 나서 2개월 안에 예정신고, 그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에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수준을 넘어섰거나 법에서 정한 공제 금액을 넘어섰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주면은 증여세 왜 신고 안 했냐라고 이제 들이밀 수도 있는 거죠. 네, 용돈 주듯이 주는 것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말이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정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쓴다고 해볼까요? 한 달에 10만 원 쓰면은 뭐 우리 집도 10만 원, 옆집도 10만 원, 옆에는 뭐 5만 원, 옆에 20만 원,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밑에 집을 보니까 한 달에 막 100만 원을 턱턱 주는 거예요. 딱 들어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렵다고 제가 한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100만 원이 많으면 99만 원은 적은 거냐. 이상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냐? 과세당국에서 판단을 해요. 과세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세당국에서도 이거를 좀 잡아내고 싶겠죠. 그게 자금 주체 조사예요. 어디서 네 돈이 왔냐? 그렇죠. 평소에는 넘어가요. 아빠가 100만 원 용돈 주고 할아버지가 200만 원 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거 가지고 이제 과자도 사 먹고 PC방도 가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막 쓰는데 그래도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년, 3년, 5년 쭉 누적이 되겠죠. 그게 1,000만 원, 몇 천만 원 계속 오래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갑자기 주식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중학생 정도 됐는데 5천으로 갭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다 겉으로 드러나죠. 등기상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과세당국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알죠? 자,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네가 어떤 돈이 어떻게 받았는지 우린 관심 없어. 관심 없는데 이거 5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어? 이거를 나한테 말해줘. 만약에 막 세뱃돈 열심히 모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장부를 예를 들어 적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장부에 대해서 누가 내가 소명해야 돼요? 과세당국에서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입증 책임을 여기 과세당국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3차 필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장부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증여세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세금 덜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림을 가져왔어요.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P가 property, 자산, 그리고 C가 consumption, 소비, 그리고 이제 I가 income, 자기 소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재산 증가, 소비 지출,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 금액을 차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동안이 누적이냐면은 5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재산이 얼마가 늘었어. 그럼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소비 지출, 뭐 해외여행 가거나 신용카드를 썼어요. 플러스 값이에요. 자, 그리고 신고 소득 금액, 세금 신고한 거 있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그거는 차감을 해줘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이 값이 0도 있겠고 플러스도 있겠고 마이너스도 있겠죠. 자, 이 값이 플러스이면 안 좋고요. 그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탈루 혐의 금액이에요. 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례가요 2009년도 사례입니다. 2009년도. 벌써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요. 어떤 납세자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월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월급이 500만 원이래요. 2009년도 15년 전이라도 뭔가 좀 적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5년 동안 누적하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억 900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차감되는 값이 3억 900인데 5년 동안 봤더니 35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가족 7명이 해외여행을 112차례 갔는데 5년이면은 60개월 아닙니까? 60개월인데 112차례를 갔다는 건 한 달에 2번씩 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월급이 500인데? 자, 그럼 이거를 PCI에다가 집어넣어봐요. 5년 동안 재산 증가액은 30억 700. 여기 보면은 아파트 한 건 34억짜리를 샀고 아파트 하나를 8억짜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제 재산 증가액이 30억. 왜냐면 주식도 샀으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값이 30억. 소비 지출액은 8억 300. 이 소비 지출액이 아까 해외여행 112차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 그랬죠. 그럼 얘가 대충 봐도 39억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차감되는 값이 내 소득금액이라 그랬죠. 얼마라고요? 3억밖에 안 되죠. 그럼 39에서 3억 빼면은 36억이죠. 이게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탈루 혐의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탈루 혐의 금액이 뭐 1억이나 2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36억짜리야. 그러면 PD님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누구부터 잡을 것 같아요? 당연히 36억짜리. 완전 수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36억이 어디서 나는지는 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당신이 소명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어버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증여세 때릴게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돈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안 물어요? 어쨌든 그 경우에도 그냥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자녀한테 돈거래를 했어요.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자녀가 재산 증가액이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탈루 혐의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오겠죠. 근데 연락이 왔는데 이거 제가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샀습니다. 만약에 딱 뭔가 말이 돼. 말이 되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신 부모님한테 빌렸다고 했죠. 우리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갚는지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갚는지 봤는데 차용증을 볼 거 아닙니까? 차용증을 봤는데 아빠 누구는 아들 누구에게 10억을 빌려주는데 이자는 없고 30년 후에 갚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세무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이거 빌려준 거예요? 이건 준 거지. 그때는 편법증여 잡아버려요. 실제 잡힌 사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가족 간의 은밀한 거래가 결국에는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재산 증가 혹은 소비 지출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파악을 하고 요 산식을 만든 거죠. 기가 막히죠. 심플리스 베스트란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들으신 분들이 막 질문 남길 거예요. 그러면 저 자녀한테 50만 원 줘도 되나요? 100만 원 줘도 되나요? 그게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뭘 샀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탈루 혐의 금액이 어쨌든 내가 동년에 초등학교 6학년 애들보다 뭔가 커. 그럼 내가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내가 압니까? 당사자가 압니까? 당사자가 알죠. 본인은 알아요. 저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되고요. 피디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계좌이체 할 때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신고된다.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2001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쉽게 말해서 그 테러범들한테 그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고가 금액을 계좌이체를 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분석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뭐 좀 너무 개인 정보 그거 이제 이슈가 있다 해가지고 좀 몇 년 딜레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가족 간의 은밀한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내가 이체하면 이게 자동으로 신고가 된대요. 자, 그럼 900만 원 하면 될까 안 될까? 일단 1차적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900만 원을 여러 번 해요. 월화수목금 쉬었다가 다시 월화수목금. 누가 봐도 좀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이체가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이상 신고로서 또 신고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이 잡히니까 900만 원은 일단 1차적으로는 안 잡혀도 여러 번 이상 거래를 하면 잡힐 수 있죠. 그럼 800만 원도 잡힐 수 있겠죠. 700만 원 잡힐 수 있겠죠. 어디까지 잡힐 것 같아요? 300만 원? 100만 원까지 잡아낸 걸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1000만 원 미치면 오케이 이런 거 없다니까. 모르는 거고 결국엔 핵심은 이거예요. PCI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끔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명 연락이 올 거고요. 그러면 그 소명 연락이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대답을 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했는데 내가 일부는 빌린 거고 일부는 내가 얼마 증여 받았습니다. 그럼 증여세 늦게라도 내겠습니다. 그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막 작전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900만 원이면 된다더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다. 반대로 자녀가 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대원칙이 뭐라고요? 사회 통념상. 자녀 입장에서 내가 소득이 있고 회사 다니고 있고 부모님 용돈 쓰라고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드렸다. 근데 그거 부모님이 음식 사드시고 생활비 쓰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해서 다 썼다.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00만 원씩을 드렸는데 이걸 다 모으신 거야. 아까워서. 근데 그거를 부동산을 사셨네? 아끼고 아껴서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줬는데 며느리가 너무 알뜰해. 꼬박꼬박 모은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전업주부였거든요. 부동산을 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PCI 보세요. 신고 소득 금액 이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게 차감되는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재산이 빵 늘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저희가 시부모님이 100만 원씩 생활비 준 건데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용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생활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아서 부동산 샀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는 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죠.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죠. 10년에. 그럼 태어나자마자 2천 하고 다시 10년 지나서 또 2천 하고 그리고 이제 성년자는 되면 5천 하고 30세 되면 5천 그럼 1억 4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 방법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되면 10년에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는 차라리 교육비로 쓰든지 어떤 경험을 쌓게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10년이니까. 그러면 교육비로 내가 3천만 원 10년을 쓴다 해도 1년에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비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 정보는 누가 훔쳐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좀 만약에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런 소명 요청 받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죠. 뭔가 무섭고. 자, 그럴 때 내가 들이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용증인 거예요. 증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져온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당사자 표시, 금액, 이자, 변제 기일 방법 어떻게 갚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은행 같은데요?
그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제3자고 해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대원칙이 모르는 제3자인 것처럼 하라고 했죠. PD님하고 저는 제3자잖아요. 가족은 아니잖아요. 자, PD님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왜 1억을 빌려주냐고 벌써 거기서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당국은, 과세당국은 부모 자식 간에 거래했다. 그러면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해요. 추정. 그럴 리 없다. 일단 우리는 증여로 보겠다. 간주와 추정의 차이가 뭐냐면 추정은 일단 그렇게 보는데 예외사항이 있으면 봐주겠다는 거고요. 간주는 예외사항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볼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럴 리 없는데 1억을 빌려줬다 부모님이. 자, 그러면은 피디님이 부모님한테 그 돈을 갚을 때 얼마 만에 갚아야 될 것 같아? 모르는 제3자로 거래하면. 모르는 3자? 길어봤자 1년? 그렇죠. 자, 그러면 부모님하고 차용증 쓸 때 몇 년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 5년이어도 길다. 내가 봤을 때. 자, 근데 상환기간 30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자, 그 다음 이자는 얼마 드릴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 일단 드릴 거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리고 싶죠. 자, 그럼 입장 바꿔봐요. 피디님이 나한테 1억을 빌려줬어. 이자 받을 거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니까. 빌려줄 때는 받겠대. 근데 자기가 부모님한테 빌리면 안 주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부모님도 그걸 원하잖아. 야, 그냥 네가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빌린 것처럼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증여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 기억나요? 겉으로는 세대 분리를 했어. 주민등록상으로. 실제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얼마 잊어버렸어? 8억 날라갔잖아요. 그럼 차용증도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고. 적당히. 자, 상환기간 얼마? 내가 봤을 땐 3에서 5년이야. 정해진 거 없어요. 법정 이자를 4.6%가 현재 4.6%인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자를 좀 낮추셔도 돼요. 얼마까지 낮추면 되냐면 낮추는 이율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억을 빌렸어요. 부모님한테. 법정 이자가 4.6%예요. 근데 이자를 좀 적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갑시다. 무이자 갑시다. 무이자. 항상 증여는 누가 이득을 받는지를 봐야 돼요. 자, 무이자 가면 누가 이득을 봤어요? 자녀가 이득 봤죠? 자,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아까 원금이 2억이고 4.6인데 무이자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법정 이자로 차이가 얼마예요? 4.6이죠. 그럼 4.6하고 2억을 곱해봐요. 얼마예요? 920만 원이죠. 1,000만 원 넘어 안 넘어? 안 넘잖아.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은 일부 상환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거 상환하면은 별 문제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근데 3억을 빌렸어. 화끈하게 무이자로 갔어. 그러면 3억 곱하기 4.6 하면 딱 바로 나오죠. 1,000만 원 넘어 안 넘어? 넘잖아요. 그럼 증여세 이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죠. 무이자로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 2억 1,700만 원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2억 1,000 얼마까지는 무이자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무이자 하면 일반적인 경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무이자 많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2억을 빌려주면 제가 봤을 때 5년으로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저희가 1,000만 원씩 갚을게요. 그러면 마지막 5년에 1억 5천 남았잖아요. 그럼 1억 5천 마지막에 한꺼번에 갚고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는 좀 원금 1,000만 원 좀 부담되는데 그러면은 4.6에서 무이자가 아니라 한 10만 원이라도 우리가 이자 드릴게요. 그럼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체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메모란에다가 이자, 지급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 적고 안 적고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 거래 내역까지 봐요. 최악의 경우에. 항상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2억 어떻게 났습니까? 딱 소명 왔어. 그러면 떨리지만 마음을 딱 잡아먹고 차용증 준비한 거 딱 드리고 여기에 그동안 이체한 거 있죠? 이체 내역 뽑아서 여기 메모 있잖아요. 적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TMI이긴 한데 연락이 오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용증 쓰는 거야. 한 몇 년 지나서.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게 안 하는데 금액이 큰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재질을 봐요. 언제 작성했는지. 그거는 이제 금액이 클 때, 규모 클 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 국세청의 그 정보 수집력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차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안다니까 내가. 하지 마세요. 제발. 다 잡힙니다.